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 영상을 한번 봤더니 35분이나 돼서 사실은 한 2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제가 찍은 영상인데, 이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오리엔테이션이 또 붙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 뭐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 좀 길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뭐 지난 시간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이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거,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동기 다음으로 이제 철기라고 하는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를 바탕으로 한 이제 여러 나라, 그러니까 뭐 특정 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뭐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기, 그러니까 청동기와 다른 철기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철기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등장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국가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퀴즈.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 청동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나라는 이제 철기 딱 하면은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거 당연히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국가들이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다음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해서 사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다가 보니까 뭐 이러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등장했던 장소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서 성립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에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 국가들이 똑같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국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등장했다는 거는 각 국가가 가진 또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가진 정치 구조와 사회 풍속의 이제 특징까지 배우면 이제 오늘 수업 끝이 끝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의 특징, 그러니까 철기 문화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자, 42페이지 보면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초록색 글씨로 철기의 보급과 사회 변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읽었으면 자, 철기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가 보급된 시기는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기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위만 조선, 뭐 이제 철기, 뭐 중개무역 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이미 있었을 당시부터 이제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철기가 널리 사용되어 것은 기원전 1세기 경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철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철로 어떤 도구를 만들었을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농기구, 하나는 무기.
그래서 여러분들 42페이지 왼편에 보면은 두 장의 사진이 나와 있죠. 위에는 농기구, 밑에는 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선생님이 이제 왜 이거를 했을까 하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를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청동기 다음이 이제 철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동기보다 철기가 무조건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청동기와 철기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볼 건데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무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둘 다 무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은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제작하지 않았는데 철기로는 농기구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와서 금속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었지만 청동기로는 무기와 재사용 도구, 장신구 이런 거 만들었죠. 그런데 철기가 사용된 이후에는 철기를 이제 무기로 사용하고 이에 더해서 농기구까지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청동은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청동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서 그런 이제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달 주잖아요. 그 1등하면 무슨 메달 줍니까? 그죠? 금메달 주잖아요. 2등하면은 은메달 주고 3등하면 동메달 주죠. 그 동이 바로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동할 때 동도 구리죠. 그러니까 청동을 만들 때 쓰이는 구리 자체가 이제 귀하다는 거죠. 만약에 철이 더 귀했으면 철메달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동은 일단 귀하니까 뭐 농기구는 이제 흡할 때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동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지 않는 거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구리는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컴퓨터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으로 본다면 이거 충전할 때 그 충전선 이거 다 구리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연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농기구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가 이 철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철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철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철이 또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매장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단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이제 농기구도 이제 철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청동은 이제 이후부터는 안 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3등하면 뭐 준다고요? 그렇죠. 구리 줍니다. 동메달 줍니다. 그러니까 청동은 여전히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청동기는 이제 의식용 도구로서 그 사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거고 철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이제 청동을 뭐 흔하게 또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동상 이제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뭐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저기 이순신 동상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동상들이 이제 다 청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동상 같은 것들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보시면은 좀 오래된 동상들은 이렇게 파랗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녹이 쓴 이제 구리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청동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동은 이후에 이제 무기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의식용 도구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철기가 사용된 이후에 이제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자, 이제 석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금속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생산량은 보다 더 증가를 하겠죠. 그죠? 생산량이 더 증가가 되니까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땅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시기 때 무기도 철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횟수, 전쟁의 규모는 보다 더 커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1학기 때 공부했을 때 춘추 전국 시대. 그죠? 그러니까 전국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철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도 똑같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국가 역시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을 사용했을 때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만 등장했는데 철기가 사용된 이후에는 부여, 고구려, 이제 만주 한반도 북부에서 등장했고, 옥저, 동해,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 등장했고, 그다음 마한, 진안, 변안, 그래서 합쳐서 이제 한이 세 개 있다고 해서 사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사만까지 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철로는 청동과 달리 농기구까지도 제작을 했고,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니까 농업 생산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철제 무기가 등장을 하니까 전쟁의 스케일은 보다 더 커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청동기가 사용됐을 때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만 등장했는데, 철기가 사용된 이후에는 부여부터 사만까지 이 여러 국가들이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학습 목표 첫 번째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45페이지에 보면은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의 위치와 특징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 탐구 활동 1 그리고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등교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하도록 할 거니까 수업 마치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여부터 사만까지 이제 나라들을 특징을 이제 하나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다시 42페이지 옮기면 될 것 같고요. 자, 42페이지에는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부여와 관련된 내용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부여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읽었습니까? 자, 먼저 부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는 오늘날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는 아니고요. 이제 만주 지역, 만주 지역 중에서도 이제 숭화강 주변의 평야와 초원지대에 서 출현한 국가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숭화강 유역의 평야는 꽤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에 유리했던 지역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건국했던 국가가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부족들, 아마 이제 크게는 5부족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5부족의 대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서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부여는 연맹왕국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부족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부족의 우두머리, 족장, 군장이 뭐가 되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부족장들이 이제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관직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종의 그 왕은 반장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왕의 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밑에 있긴 하지만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 대해서 뭐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약했고 뭐 얼마나 힘이 약했냐면은 어 어제 저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태풍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태풍이 분다든지 가뭄이 분다든지 아니면 그 8월 달처럼 뭐 장마가 분다든지 이러면은 농사가 망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이제 회의를 해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제 왕이 이제 부정해서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부여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는 그 정치 구조가 연맹왕국 체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굉장히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여는 이제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숭화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농경과 모축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했을 걸로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제천 행사라고 하고 이제 부여에서 12월에 개최된 제천 행사를 이제 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순장과 껴묵거리와 같은 장례 풍습이 있었고요. 순장이라고 하는 이제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모시던 그러니까 뭐 노비겠죠, 노비. 그 노비들을 함께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주인을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묻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인권적인 행위인데 뭐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부여가 미개하고 잔인하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장과 이제 껴묵거리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고구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고구려는 여러분들 교과서 4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읽었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와 고구려를 좀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고구려의 이제 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여가 그 숭화강 유역의 평야 지역에서 건국되었던 것과 달리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산간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늘 부족했고 그렇게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해결했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를 해결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자주 이제 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무해를 숭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중시했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도 이제 고구려 하면은 이제 뭐 광개토대왕 뭐 장수왕 뭐 같은 이제 정복 군주들이 이제 떠오르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부여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이제 연맹왕국 체제였고요. 부여에서 이제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같은 관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구려 역시도 왕 아래 상가와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부여의 이제 풍습 중에서 이제 순장과 같은 이제 풍습이 이제 좀 특이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고구려의 풍습 가운데 이제 특이한 풍습은 이제 서옥제라고 하는 이제 풍습입니다. 서옥은요, 서가 영어로는 세컨드, 두 번째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옥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사파를 보면은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집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집을 이제 서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서옥에는 누가 사냐면은 여기 보면은 앞에 그 저기
할아버지 한 분 있죠. 이제 코수염 굉장히 긴.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아요. 그러면 그 딸을 시집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자랑 결혼을 하겠죠. 뭐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남자가 그 부인과 함께 그 장인 장모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처가로 들어가서 그 처갓집 뒤에다가 서옥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서옥을 짓고 그 아이가 옆에 보면은 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밑에 말풍선을 보면 아이가 크면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그 처갓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은 따로 독립을 해서 나가는 이러한 혼인 풍습을 서옥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옥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에서만 있었던 독특한 혼인 풍습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옥제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자료로 제시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해서 묻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구려가 이제 산간 지역에 위치를 해서 이제 농경이 불리했던 것은 사실이나 뭐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후에 등장했던 국가들은 다 농경 문화에 기초를 하고 있고 고구려 역시도 이제 농경 문화에 기초를 하고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 10월에 지냈던 제천 행사를 이제 동맹이다라고 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했던 국가입니다. 옥저와 동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부터 한번 교과서 읽어 볼게요. 뭐 문장이 많진 않으니까 시간 짧게 주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죠.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에 위치했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면은 마치 이제 여기가 이제 태백산맥 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농사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옥저와 동해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동쪽에는 이제 평야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옥저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보이는 곳에는 이제 함흥평야가 위치하고 있고 이제 함흥평야 하면은 그 함흥냉면이 유명한 곳이죠.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으로도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해산물도 풍부하고 평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농경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옥저의 풍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옥저의 풍습은 이제 고구려의 서옥제랑 반대예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 그 서옥제가 남자가 처갓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신랑 집 시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며느리가 뭐냐고 하면은 그 여자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양가 부모들끼리 그 혼인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뭐 연애 결혼이 이제 대세인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뭐 고리타분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시기 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뭐 정보가 발달하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양가 부모들끼리 이제 혼담을 주고받은 이후에 이제 그 꼬맹이 여자, 뭐 나이가 굉장히 어린 여자입니다. 뭐 지금으로 쳤을 때는 한 초등학생 정도에 해당되는 여자 아이를 신랑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 집으로 보내면은 이게 정식 며느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민며느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민며느리니까 이제 신랑과 신랑 부모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쭉 살다가 이제 나이가 컸을 때 이 사람 이제 같이 결혼해도 이제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신랑 집에서 이제 신부 집으로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예물이라고 하죠. 이제 그 뭐 금은보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신부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신부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정식으로 이제 혼인이 체결이 되는 거죠. 뭐 이러한 방식이 이제 민며느리 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그리고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문단이네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읽었으면 자, 동해도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도 옥저와 마찬가지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태백산맥 동쪽에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제 평야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농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국가였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해 이제 독특한 풍습 중에 하나가 이제 책화라고 하는 풍습입니다. 책화라고 하는 풍습은 다른 음락, 그러니까 다른 마을의 경계를 침범하며,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2학년 1반이 2학년 2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7반이 2학년 8반으로 가서도 안 돼요. 네, 가면은 소, 말 또는 노비로 보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마을로 가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네,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각 마을, 각 음락 간의 교류가 적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류가 적었으니까 고구려나 부여와 같이 연맹 왕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은 없었고요.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 족장들이 각 마을을 다스리는 형태로 정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와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참 행사가 개최가 되었고요. 10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무천이었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안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국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코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코리아가 아니라 뭐 그건 영어로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할 때 대는 큰, 국은 나라, 민은 국민.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큰 나라인데 그 가운데 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 한국 할 때 한이죠. 그 한이 어디서 유래를 하냐면 바로 마한, 진한, 변한의 끝에 붙어 있는 이 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뿌리가 또 이 삼안에 있다라고 또 그렇게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페이지 보면서 사망과 관련된 내용 교과서 쭉 읽어보면서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읽었으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안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성립되었던 국가입니다. 국가이고 여러 소국들로 이루어진 연맹 국가입니다. 연맹 국가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마한, 진한, 변한이 사실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마한 안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있는 거고 진한 안에도 여러 국가들이 있는 거고 변한 안에도 여러 국가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이제 사만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만의 대표가 누구냐면 마한의 왕이에요. 마한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인 목지국. 이 목지국은 이제 오늘날 천안에 있었던 국가인데요. 그 목지국의 군장이 이제 왕으로 추대돼서 이제 사만을 이제 대표하는.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른 그 음락 혹은 다른 소국에 대한 뭐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대표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한반도 북부와 달리 아마 뭐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구려나 옥저나 동해 보면 굉장히 이제 선이 음영으로 처리가 돼 있죠. 이 산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마한, 진안, 변안이 위치했던 한반도 남부 지역은 날씨도 따뜻하고 평야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곳은 일찌감치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해 있었다.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농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고요. 다른 국가와 달리 그러니까 제가 말한 다른 국가는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를 말하는 건데 그 국가와 달리 사만에는 청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주관하는 다스리는 영역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소도입니다. 그래서 그 소도는 청군의 독자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만을 통치하던 군장을 이제 신지읍차라고 부르는데 그 신지읍차가 그 청군이 다스리는 소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어떤 이제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혹은 어떤 살인범이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소도로 도망을 갔을 때 그 아무리 신지읍차라 하더라도 그 소도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만은 제사와 정치가 뚜렷하게 분리가 돼 있었다. 그래서 재정분리 사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와 제사가 분리돼 있었다는 게 이제 사만의 특징이고요. 이제 농사가 아까 선생님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했죠.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가 더 강조가 됐고 그래서 아마 청군의 힘이 더 강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부여에서는 이제 영고, 고구려에서는 동해, 동해에서는 무천이 있었는데 그 사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천 행사가 두 번 개최가 돼요. 그래서 추수가 저기 끝난 뒤에 10월에 제천 행사를 한번 개최하고 씨 뿌리기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할 때도 이제 제천 행사가 열려서 사만에서는 제천 행사가 이제 두 번 개최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변안은 이후에 이제 가야로 전환이 돼요. 이제 가야로 바뀌게 되는데 변안은 일찍부터 이제 철이 풍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철이 수출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여부터 시작해서 사만까지 내용 그리고 특징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 때 이제 등장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기 시대 때 등장했던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천 행사를 치루었다는 건데, 자, 같이 한번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부여에는 12월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영고라는 행사가 있었고, 고구려는 10월에 무슨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동해에는 10월에 무슨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만에는 5월과 10월에 이제 계절마다 제천 행사를 이렇게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철기 시대에 등장했던 국가들이 가지는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들의 통치 시스템, 정치 제도가 좀 달랐던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부여부터. 자, 부여는 이제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연맹왕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다음 고구려 역시도 왕 밑에 상가, 대가가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연맹왕국 체제였습니다. 반면에 옥저와 동해는 체카라는 풍습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각 음락간의 독자성, 그러니까 독립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맹을 형성하지 않고 각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뭐 각자가 각자의 영역을 통치하는 이러한 형태로 국가가 운영이 되었고요. 사만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소국을 통치했지만 그래도 이제 옥저 동해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 그래도 이 중에서 이제 목지국의 군장을 왕으로 뽑아서 뭐 그래도 사만을 대표하게끔은 하였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도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했던 걸로 봐서 정치와 제사가 뚜렷하게 분리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 2번입니다. 1번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자, 부여에는 동맹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정답은 네, 연고이죠. 동맹은 그렇죠. 고구려의 제천 행사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3. 사만에는 왕이 없고 신지, 삼로, 청군이 각 소국을 다스렸다. 정답은 네, 그렇죠. 신지이죠. 신지이고 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이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뜻하는 거지. 그래도 이제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왕은 있긴 했다라는 거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고, 하지만 그 왕이 뭐 실질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가 각 소국을 다스렸는데 사만의 재밌었던 점은 청군이 다스리는 소도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재정분리 사회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정리하기에 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기입니다. 자,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기억은 지난 시간에 했지요.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1세기경부터 널리 사용되었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전쟁이 빈번해지게 된 도구. 네, 그렇죠. 바로 청동기가 아니라 그렇죠. 철기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사용된 이후 전쟁이 빈번해지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이게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까지 자,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제 2학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한번 원격으로 이렇게 가져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랑 이제 대면 수업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대단원, 2단원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뭐 과제가 두 가지 있었죠. 과제 두 가지 꼭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등교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과제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오늘 수업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이고 뭐 노운동에서도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고 그래도 즐겁게 그렇게 원격 수업 받고 생활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